1999년 5월 서울 이태원 언덕 위 대저택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업계의 거물 백한수 회장이 자택 정원에서 동거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지 겨우 30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침대 위엔 반쯤 접힌 와이셔츠, 거실엔 식지 않은 홍차.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수색이 시작됐지만 단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서재에 남겨진 메모, 정원에 뿌려진 물, 그리고 동거인의 증언.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카메라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숨겨져 있던 잔디밭 위에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9년 5월 17일 오후 6시 42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언덕 위 대저택 정원 잔디밭 한가운데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로부터 30시간 뒤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백한수, 당시 71살, 건설업계에서 언덕의 왕이라 불렸던 남자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택지 개발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언론에서는 그를 골드클럽의 개척자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1995년 가을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 백한수는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교 모임도 끊었습니다. 이태원 언덕 위 대저택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그의 곁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윤혜숙, 당시 62살, 재단에서 일하던 비서 출신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그녀는 언제나 백 회장의 뒤를 한 걸음 떨어져서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1996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부부는 아니었지만 이태원 대저택에서 각자의 방을 쓰며 동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관계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혜숙 씨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회장님 뒤에서 조용히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회장님은 그녀가 옆에 있을 때만 웃으셨어요. 대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정원사가 일주일에 3번 찾아와 잔디를 깎았고 가사도우미가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차를 마셨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1999년 5월 17일 백한수는 새 카메라를 샀습니다. 일본제 미놀타 필름 카메라. 그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혜숙 씨,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갑자기요? 응. 오래간만에 찍고 싶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석양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디밭 한가운데 섰습니다. 백한수는 윤혜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윤혜숙은 타이머를 맞춘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백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윤혜숙이 홍차를 우렸습니다. 백한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참 좋네. 그러세요? 응.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오래간만이고. 윤혜숙은 대답 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평소와 다름없는 메뉴였습니다. 백한수는 밥을 천천히 먹었고 윤혜숙은 그의 반찬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한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죠.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윤혜숙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지금요? 밤인데. 괜찮아.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는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혜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정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윤혜숙이 본 백한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혜숙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백한수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베개는 손대지 않은 듯 가지런했습니다. 윤혜숙은 욕실을 확인했습니다. 수건도 그대로 세면대도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잔디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같이 사는 분이 안 들어오셨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집 안팎을 살폈습니다. 뚜렷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정원의 잔디는 깨끗했고 대문의 자물쇠도 멀쩡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홍차잔.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둘째, 서재 책상 위에 메모 한 장. 열쇠는 서재 책 위에. 형사는 윤혜숙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회장님 필체입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비슷한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평소엔 좀 더 또박또박 쓰시는데 이건 급하게 쓴 것 같아요. 셋째, 정원의 자동 스프링클러. 평소에는 새벽 6시에 작동하는데 그날은 새벽 1시 반에 물이 뿌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잔디가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배수구 주변에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경찰은 서재 벽장 안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열쇠 모양의 브로치, 은색으로 도금된 작은 장식품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봐요. 감정 결과 그것은 진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구리합금에 은을 도금한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형사는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윤혜숙의 통장, 5월 16일 백한수가 사라지기 하루 전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청와개발 주식회사. 백한수가 1990년대 중반 비자금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형사는 윤혜숙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돈은 뭡니까? 윤혜숙은 통장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네. 저는 통장을 잘 안 봐서요.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모른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혜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잔디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경찰은 윤혜숙의 별채를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본체와 10m 정도 떨어진 작은 건물. 원래는 손님용 숙소였지만 윤혜숙이 들어온 뒤로는 그녀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백한수와 한 집에 살았지만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별채에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별채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향과 섞인 은은한 향수 냄새.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침대는 모서리까지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화장대 위 물건들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엔 화분 3개. 모두 시들지 않고 싱싱했습니다. 형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수건, 속옷,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엔 립스틱, 파우더, 향수병.
역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옷장 안쪽 벽면에 세로 단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커버. 주변 벽지와는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최근에 설치한 것처럼. 이거 언제 단 겁니까? 윤혜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전기 관련된 건 회장님이 다 하셨어요. 형사는 콘센트 커버를 떼어냈습니다. 안쪽으로 전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보통 콘센트와는 달리 전선이 벽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로 연결된 겁니까? 경비원 출신 기술자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전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선 본체 서재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재요? 네. 정확히는 서재 벽 안쪽 금고 뒤쪽입니다. 형사는 본체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치웠습니다. 그 뒤로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있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만 아셨어요. 결국 자물쇠 전문가를 불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형사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뒤쪽 벽면을 살펴보니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전선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전선은 벽 안을 타고 별채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든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다시 별채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침대 밑, 서랍 뒤, 옷장 구석구석.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 가죽 표지가 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형사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11월 3일. 오늘부터 이곳에서. 1997년 2월 14일. 꽃을 받았다. 고마운 마음. 1997년 8월 9일. 밤에 또 악몽. 1998년 3월 21일.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 평범한 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5일. 이제 끝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5월 15일. 백한수가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형사는 윤혜숙에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당신 거입니까? 윤혜숙은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적힌 약속이 뭡니까? 윤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형사는 다그쳤습니다. 5월 1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윤혜숙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65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비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1987년부터 백한수가 운영하던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재단 동료였던 김영희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혜숙 씨는 정말 말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갔어요. 친한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회장님한테는 유독 잘했어요. 회장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고 회장님 일정은 다 외우고 있었어요. 1995년 백한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윤혜숙은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머물렀습니다. 조문객을 안내하고 백한수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백한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윤혜숙은 그렇게 백한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낮에만 왔습니다.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백한수가 제안했습니다. 별채에서 지내는 게 어때요? 매일 오가기 힘들잖아요. 윤혜숙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1996년 가을부터 그녀는 별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인인지 동거인인지 아니면 그저 고용인인지. 백한수의 조카 백성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은 해숙 씨한테 의지하셨어요. 숙모가 돌아가신 뒤로 삼촌은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해숙 씨가 옆에 있으니까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한 건 삼촌이 가끔 해숙 씨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왜 미안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넘어가셨어요. 형사는 다시 윤혜숙을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 있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그러셨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까? 윤혜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이 집에 묶어둬서 미안하다고요. 제 인생을 빼앗은 것 같다고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이 집이 좋았어요. 회장님도 좋았고요. 그럼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사건 발생 일주일째. 경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금색 라이터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라이터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B, H, S. 백한수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윤혜숙은 그 라이터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동료 김영희 씨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 라이터 해숙 씨가 회장님한테 선물한 거예요. 몇 년 전 회장님 생신 때였을 거예요. 해숙 씨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걸 샀어요. 비싼 거였는데. 형사는 윤혜숙을 다시 불렀습니다. 당신이 선물한 거 맞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럼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윤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형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지, 그녀가 정말로 백한수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밤 윤혜숙은 다시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됐죠?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원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열쇠는 서재 책 위에. 백한수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 경찰은 그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백한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음성 전문가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파일을 분석한 뒤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이 음성, 이어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이어붙였다고요? 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미세한 정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들어보세요. 전문가가 특정 구간을 재생했습니다. 열쇠는 0.3초의 정적 서재 책 위에. 그리고 그 뒤로 아주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숨소리 여성의 것입니다. 형사는 윤혜숙을 불렀습니다. 이 녹음 당신이 만든 겁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겠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맞는데. 형사는 녹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월 17일 밤 10시 14분. 백한수가 산책을 나간 지 약 20분 뒤였습니다. 하지만 정원 센서에는 그 시간 이후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백한수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 녹음을 만든 걸까요? 경찰은 서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는 서재 책 위에. 하지만 정작 열쇠는 없었습니다. 대신 열쇠 모양의 브로치만 발견됐을 뿐입니다. 형사는 서재 책장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법률 서적, 경제 서적, 역사책. 모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장 맨 위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낡은 두꺼운 책. 제목은 건축과 공간. 형사는 사다리를 가져와 그 책을 꺼냈습니다. 책을 펼치자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속이 파여 있는 가짜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형사는 열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노쇠 열쇠. 표면이 닳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재 안의 모든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 캐비닛, 금고.
하지만 어디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윤혜숙은 그 열쇠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처음 봐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사는 다시 금고를 살폈습니다. 텅 비어있던 금고. 하지만 안쪽 벽면을 자세히 보니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긁어낸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바닥에 종이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의 모서리 부분이었습니다. 감식반이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진은 5월 17일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바로 백한수가 사라진 그날입니다. 사진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윤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별채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옷장 안, 서랍 뒤, 침대 밑. 그러다 화장대 거울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거울과 벽 사이에 끼워진 사진 조각들. 모두 합치면 한 장의 사진이 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한수와 윤혜숙.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잔디밭에서 찍은 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벽난로 앞.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고 백한수의 손은 윤혜숙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혜숙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는 것 같기도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기체로 쓴 짧은 문장. 마지막 약속. 형사는 윤혜숙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혜숙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찍은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그냥 저희 둘만의 일이에요. 형사는 다그쳤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윤혜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오래 사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도 안 가시고 약도 안 드시고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와준 겁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무슨 약속을요? 끝까지 함께 있어 드리겠다는 약속이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윤혜숙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백한수의 의료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에게 연락했지만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3년 전부터 진료를 거부하셨어요. 제가 방문하겠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숙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많이 변하셨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셨어요. 형사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벽난로를 살폈습니다. 재 속에서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감식반이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복원 작업 결과 그것은 서류였습니다. 재단 이사회 문서. 그리고 놀랍게도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백한수의 전 재산을 윤혜숙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유언장, 당신이 불태운 겁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회장님이 직접 태운 겁니까? 모르겠어요. 형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백한수가 정말로 자신의 유언장을 태웠을까요? 아니면 윤혜숙이 증거를 없앤 걸까요? 사건 발생 열흘째. 경찰은 정원 스프링클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왜 새벽 1시 반에 작동했는지. 타이머를 확인한 결과 누군가 수동으로 설정을 바꿔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17일 밤 11시 42분. 백한수가 사라진 지 약 2시간 뒤였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켠 사람이 누굽니까? 윤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원의 잔디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형사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어붙인 음성 녹음, 찢어진 사진, 불타버린 유언장, 그리고 새벽에 작동한 스프링클러. 모든 것이 윤혜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백한수의 시신도, 범행 현장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재는 여전히 고요했고 비밀은 여전히 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일째. 형사는 윤혜숙의 별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렸던 그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맞은편 벽. 직사각형 모양으로 벽지색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은 깨끗한 자국이었습니다. 여기 원래 뭐가 걸려 있었습니까? 윤혜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림이요. 무슨 그림입니까? 풍경화요. 바다 그림이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웠어요. 왜요? 그냥 보기 싫어서요. 형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풍경화를 왜 갑자기 치웠을까요? 그는 가사도우미 정분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분희 씨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녀는 형사를 보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그림 말씀이시죠? 며칠 전에 혜숙 씨가 떼시더라고요. 언제였습니까? 5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청소하러 갔는데 혜숙 씨가 그림을 액자에서 빼고 계셨어요. 5월 15일? 백한수가 사라지기 이틀 전, 윤혜숙의 수첩에 적혀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 트렁크에 싣더라고요. 어디 가져가신다고 하셨어요? 어디로요? 갤러리라고 하셨어요. 수리를 맡긴다고. 형사는 서울 시내 주요 갤러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그림을 맡은 곳이 없었습니다. 윤혜숙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윤혜숙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림을 갤러리에 맡겼다고 하셨죠? 네. 어느 갤러리입니까? 윤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며칠 전 일인데요. 윤혜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왜 치우셨습니까? 진짜 이유를 말씀하세요. 윤혜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그림, 바다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사람 그림이었어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 그림입니까? 윤혜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요. 회장님과 돌아가신 부인 그림이었어요. 형사는 놀랐습니다. 윤혜숙은 매일 밤 자기 방에서 백한수와 그의 죽은 아내 그림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을까요? 왜 그런 그림을 방에 걸어두셨습니까? 회장님이 걸어달라고 하셨어요. 왜요? 잊지 말라고요. 제 위치를요. 형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백한수는 윤혜숙에게 잔인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들만의 약속이었을까요? 언제 그린 겁니까? 1995년이요. 부인이 돌아가시네요. 웨딩 사진을 보고 화가가 다시 그린 거예요. 형사는 그림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윤혜숙의 차량 이동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5월 15일 오후 3시 20분. 그녀의 차는 이태원을 출발해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광주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공터, 야산. 그러다 한 중고 가구 상점에서 그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여자분이 가져오셨어요. 그냥 버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좋아서 제가 가져왔죠. 경찰은 그림을 회수했습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유화였습니다. 백한수와 그의 아내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1950년대 스타일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림 뒤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캔버스 뒤를 칼로 찢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찢어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밀봉돼 있었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과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계약서였습니다. 1996년 11월 3일 작성.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갑은 백한수, 을은 윤혜숙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을은 갑의 곁에서 5년간 동거하며 갑을 보살핀다. 5년 후 갑이 원할 경우 을은 갑의 죽음을 도울 수 있다.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지불한다. 형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안락사 계약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살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아래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백한수와 윤혜숙. 그리고 날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모두 백한수와 윤혜숙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정원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벽난로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챕터 3에서 발견된 그 사진과 같은 날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윤혜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백한수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혜숙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약속을 지켜줘. 형사는 윤혜숙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형사는 계약서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혜숙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까? 회장님이 원하셨어요. 아프게 죽고 싶지 않다고. 혼자 외롭게 죽고 싶지 않다고. 제가 옆에서 지켜봐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죽였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죽였어요. 그럼 회장님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5월 17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혜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산책 나가셨어요. 그리고 안 돌아오셨어요.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뭔가 했을 겁니다. 윤혜숙은 울먹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돌아오시길. 왜 그림 뒤에 계약서를 숨겼습니까? 두려웠어요. 발각될까봐. 왜 그림을 버렸습니까?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회장님과 부인을 볼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사이에 낀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혜숙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살인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백한수의 시신도 범행 도구도 명확한 목격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을 사랑했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떠나시는 걸 막고 싶었는데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윤혜숙은 48시간 뒤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저택은 백한수의 친족들이 관리하기 시작했고 윤혜숙은 별채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가끔 형사가 찾아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그냥 가셨어요. 그림은 증거품으로 압수됐습니다. 웃고 있는 백한수와 그의 아내. 그 그림은 이제 경찰 창고 어딘가에 보관돼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림 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 한 달째. 경찰은 백한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윤혜숙의 통장에 입금된 5천만 원은 무엇일까요? 백한수는 1990년대 중반 청화개발이라는 회사를 통해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돈이 사라졌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회계 책임자였던 노근택 씨. 그는 지금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백한수 회장님 기억하십니까? 노근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잊을 수가 없죠. 비자금 사건 말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노근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사라졌어요. 5억 원이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모르겠어요. 회장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건 회장님이 별로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엔 회장님이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는지. 형사는 윤혜숙의 금융 기록을 재조회했습니다. 1997년 8월 그녀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불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또 1억 원. 1999년 5월 16일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형사는 윤혜숙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돈들 어디서 온 겁니까? 윤혜숙은 침묵했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겁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주셨습니까? 계약 대가요. 그 계약 말입니까? 5년 동거 계약? 네. 그럼 5월 16일 입금된 5천만 원은 뭡니까? 마지막 지불금입니까? 윤혜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알아서 보내신 거예요. 형사는 청와개발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1997년 사라진 5억 원 중 일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윤혜숙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백한수의 조카 백성준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삼촌은 1997년 이후로 많이 달라지셨어요. 회사 일도 손 놓으시고 돈에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죄책감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혜숙 씨 얘기하실 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 인생을 망쳤다고. 형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한수는 왜 윤혜숙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요? 단순히 동거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찰은 윤혜숙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 백한수의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 윤혜숙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백한수의 아내를 돌보는 간병인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백한수의 아내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 윤혜숙이 야간 간병을 맡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당시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백한수 회장 부인 기억하십니까? 네. 안타까운 케이스였죠. 사인이 뭐였습니까? 자연사입니다. 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꼭 이상하다고 할 순 없는데.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적어도 한 달은 더 사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형사는 윤혜숙을 다시 대면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돌아가실 때 당신이 옆에 있었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분은 그냥 조용히 가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윤혜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많이 아파하셨어요. 도와드렸습니까? 윤혜숙은 눈을 떴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통을 덜어드렸냐는 겁니다. 윤혜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이 부탁하셨어요. 그만 보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손을 잡아드렸을 뿐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형사는 의심했습니다. 윤혜숙은 백한수의 아내를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백한수는 그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윤혜숙을 곁에 두고 돈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비자금, 계약서, 안락사,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백한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형사는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윤혜숙의 전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3분 42초 통화. 상대는 불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위치는 이태원 터널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에 백한수의 옛 비서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은 김철호. 50대 남성. 백한수가 사업을 하던 시절 가장 가까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철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 달 전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엔 제3자가 있다고. 윤혜숙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철호도 백한수도 그 어떤 결정적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주째. 형사는 다시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 그는 정원을 다시 살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정원사 박영수 씨가 증언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는 자동이에요. 매일 새벽 6시에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죠. 수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컨트롤러가 창고에 있어요. 형사는 창고로 갔습니다. 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컨트롤러. 디지털 화면에 설정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5월 17일 밤 11시 42분. 누군가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새벽 6시에서 새벽 1시 반으로. 지문 채취 가능합니까? 감식반이 컨트롤러를 조사했습니다. 여러 개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정원사의 것, 그리고 윤혜숙의 것.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백한수의 지문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백 회장이 직접 만진 겁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정원 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럼 왜 지문이 나온 겁니까? 모르겠어요. 형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한수가 사라지기 직전 스프링클러를 조작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의 손으로 조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난로를 살폈습니다. 재 속에서 불탄 서류들. 이미 감식을 마쳤지만 형사는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인감 도장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식반이 확인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인감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백한수 회장 겁니다.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백한수는 왜 자신의 인감을 불태웠을까요? 유언장뿐 아니라 인감까지. 모든 법적 효력을 없애려 한 것일까요? 벽난로는 언제 사용했습니까? 윤혜숙은 대답했습니다. 5월 17일 저녁이요. 회장님이 서류를 태우고 계셨어요. 무슨 서류입니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 태우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혜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이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형사는 벽난로 옆 나무 받침대를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 사이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이미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벽난로 앞.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백한수와 윤혜숙. 백한수는 윤혜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윤혜숙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7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윤혜숙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찍자고 하셨어요. 마지막이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사진 찍자고. 왜 마지막입니까? 윤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뿌려진 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디는 이미 다시 자랐지만 배수구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수구 덮개가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이거 열어보십시오. 인부들이 배수구를 열었습니다. 안쪽은 깊었습니다. 형사가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배수관 안쪽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잠수 장비를 갖춘 대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금색 라이터였습니다. B, H, S. 백한수의 이니셜이 새겨진 바로 그 라이터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윤혜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거실에 있었는데. 누가 여기에 버린 겁니까? 정말 몰라요. 형사는 라이터를 감식했습니다.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백한수와 윤혜숙 그리고 미확인 지문 하나.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 지문 누구 겁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백한수는 서류를 태우고 사진을 찍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는 배수구에 버려졌습니다. 물과 불. 하나는 흔적을 지우고 하나는 증거를 태웠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다른 사람이 왔습니까? 윤혜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확실합니까? 네. 하지만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제3자가 있었다고. 미확인 지문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김철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저택 주변 상가의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999년 당시는 CCTV가 많지 않았지만 대저택 앞 편의점에 한 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테이프를 확보했습니다. 5월 17일 밤 10시 10분. 한 남성이 대저택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구와 걸음걸이로 볼 때 50대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사람이 김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은 김철호의 옛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체구가 비슷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혜숙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도왔거나 아니면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물과 불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윤혜숙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철호를 아십니까? 윤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달째. 음성 전문가 이준석 박사가 다시 불려왔습니다. 백한수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쇠는 서재 책 위에. 이준석 박사는 파형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음성은 최소 3개의 다른 녹음에서 추출한 단어들을 이어붙인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여기 보세요. 열쇠는 이 부분의 음질과 서재 책 위에 이 부분의 음질이 다릅니다. 배경 소음도 다르고요. 언제 녹음된 겁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 몇 달에 걸쳐 녹음된 것들입니다. 형사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백한수의 목소리를 여러 번 녹음해서 문장을 만든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들어보세요. 박사가 파일의 끝부분을 재생했습니다. 0.3초의 정적 뒤 아주 짧은 숨소리. 그리고 미세한 물소리. 이 물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스프링클러 소리로 추정됩니다. 물이 뿌려지는 소리예요. 그럼 이 음성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동안 재생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새벽 1시 35분경으로 추정됩니다. 형사는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백한수는 밤 9시 10분경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4분 조작된 음성 메시지가 녹음됐습니다. 새벽 1시 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시간표였습니다. 경찰은 윤혜숙의 휴대전화 기록을 재분석했습니다. 5월 17일 밤 9시 50분, 3분 42초간 통화,
상대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위치는 이태원 터널 근처였습니다. 형사는 통신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번호는 선불폰이었습니다. 5월 15일에 개통돼서 5월 18일에 해지됐습니다. 단 사흘만 사용된 일회용 전화였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통신사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요? 당시에는 본인 확인이 느슨했어요. 가짜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김철호였다고. 그는 이 사건을 위해 선불폰을 준비했고 윤혜숙과 통화했으며 모든 것이 끝난 후 전화를 버렸습니다. 김철호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됐고 금융거래도 없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형사는 백한수의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김철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1960년생으로 1985년부터 백한수 밑에서 일했습니다. 충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백한수의 옛 사업 파트너 정명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호는 회장님의 그림자 같았어요. 항상 뒤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했죠. 회장님도 그를 많이 신뢰하셨고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로 표면에 드러나면 안 되는 일들이요. 구체적으로요? 정명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비자금 관리, 뒷거래 정리 그런 것들이요. 회장님이 손 더럽히지 않도록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사는 이해했습니다. 김철호는 백한수의 비밀을 모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백한수가 사라진 것과 같은 시기에 김철호와 윤혜숙이 아는 사이였습니까? 글쎄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형사는 윤혜숙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철호를 압니까? 윤혜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 일을 도와주던 분이에요. 가끔 집에 오셨어요. 5월 17일에도 왔습니까?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왔어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그날 밤 그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윤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윤혜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회장님을 찾으셨다고. 어디서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회장님이 안전하다고만. 그래서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윤혜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김철호가 회장을 데려간 겁니까? 모르겠어요. 회장이 원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탁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화를 받았을 뿐이에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혜숙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철호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 경찰은 김철호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금융거래는 5월 16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형사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김철호가 백한수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리고 윤혜숙에게 연락했다. 모든 게 끝났다고. 그렇다면 백한수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사건 발생 석 달째. 경찰은 전국의 요양병원, 실종자 보호시설, 무연고 사망자 명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백한수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열쇠는 서재 책 위에. 가짜 목소리. 하지만 진짜 메시지. 백한수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물소리. 스프링클러 소리. 누군가 그 소리를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미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로의 중심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혜숙과 김철호. 한 명은 눈앞에 있었고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그들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 사건 발생 20년 뒤 이태원 언덕 위 대저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는 자리. 인부들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7월 23일 오후 2시. 한 인부가 삽을 들다가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현장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땅속에서 플라스틱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방수 케이스. 오래돼 보였지만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이게 뭐지? 케이스를 열자 안에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놀타 필름 카메라. 1999년형 모델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형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파일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김민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카메라입니까? 필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필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20년간 방수 케이스 안에서 보존된 것입니다. 현상이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겠습니다. 필름은 전문 현상소로 보내졌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6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정원의 장미 화단. 두 번째 사진. 분수대 앞의 석양. 세 번째 사진. 잔디밭에서 미소 짓는 백한수와 윤혜숙. 네 번째 사진. 거실 소파에 앉은 백한수. 다섯 번째 사진. 벽난로 앞에 두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사진. 형사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잔디밭. 밤. 희미한 달빛 아래. 잔디 위에 놓인 남자 구두 한 짝. 그 옆으로 여자의 발.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흐릿한 그림자 하나 더. 키가 큰 남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쪽 필름 여백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린 약속했잖아요. 형사는 즉시 윤혜숙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2017년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유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의 고아였어요. 형사는 윤혜숙의 마지막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원룸. 그녀는 20년간 이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분이었어요. 거의 외출도 안 하시고 가끔 창가에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시곤 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사는 방을 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쓴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제 곧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벌을 받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형사는 일기장을 더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혜숙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7일. 회장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픈 채로 살고 싶지 않다고. 존엄하게 떠나고 싶다고.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김 선생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약도 장소도. 저는 다만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드렸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그것이 그분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그분의 마지막 눈빛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김 선생님은 회장님을 어디론가 모셨습니다. 어디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 그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제 인생의 값입니다. 아니, 제 영혼의 값입니다. 은행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가겠죠.
형사는 윤혜숙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푼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형사는 김철호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이후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로 간 겁니까? 형사는 전국의 화장터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5월 20일 경기도 어느 화장터 무연고 시신 한 구가 화장됐습니다. 신원 불상, 남성, 70대 추정. 이게 백한수 회장입니까? DNA 대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유골은 이미 산골됐고 샘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그 화장터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시신을 가져왔어요. 신분증은 없었고 그냥 무연고 시신이라고 했어요. 어떤 남자였습니까? 50대쯤? 키가 크고 말이 없었어요. 화장하는 내내 밖에서 기다렸어요. 화장 후에는요? 유골을 가져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사는 마지막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잔디밭의 구두, 맨발의 여자, 그리고 뒤에 선 남자의 그림자. 그것이 백한수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김철호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론가? 아마도 조용한 곳, 고통 없는 곳. 백한수가 원했던 그곳으로.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백한수의 시신도 명확한 자백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추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20년간 열려있던 사건.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잔디밭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구두 한 짝과 함께, 약속과 함께. 그날 밤 형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겁니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백한수의 실종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렇습니다. 1999년 5월 17일 밤 71세의 남성이 자택에서 산책을 나간 뒤 행방불명. 수사는 계속됐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도 일부는. 백한수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지 않기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기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윤혜숙은 20년간 침묵했습니다. 경찰의 추궁에도 세상의 의심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백한수의 마지막 소원을,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약속을. 그녀는 과연 공범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그녀의 일기는 사랑을 말하지만 통장의 돈은 거래를 말합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김철호. 그는 백한수의 그림자였습니다. 평생 뒤에서 일을 처리했던 사람. 백한수가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도 그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처리했으며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사라졌습니다. 백한수를 어딘가로 모신 뒤 이 세상에서 증발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019년 카메라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다시 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잔디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사진 속 구두와 맨발, 그리고 뒤에 선 남자의 그림자. 그것은 작별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범행의 순간이었을까요? 법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시신이 없었고 명확한 자백이 없었으며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윤혜숙은 이미 죽었고 김철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삶의 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는가? 백한수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년 동안 계약서를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윤혜숙은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쓰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는 단순히 돈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의무? 동정?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열쇠는 서재 책 위에. 백한수의 마지막 메시지. 조작된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열쇠. 진실을 여는 열쇠. 하지만 그 열쇠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진, 일기, 증언, 흔적. 그 모든 것이 열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열어야 할지 모릅니다. 진실의 문일까요? 아니면 용서의 문일까요? 이태원 언덕 위 대저택은 이제 없습니다. 새로운 빌딩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잔디밭도 사라졌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그날 밤의 발소리를, 마지막 숨소리를, 약속의 무게를. 백한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유골이 된 채 어느 산에 뿌려졌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흩어졌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김철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곧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열쇠처럼 만들어졌다가 어느 날 조용히 부서집니다. 백한수의 마음도 윤혜숙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사랑과 의무, 고통과 선택, 죄책감과 용서.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 하자고 한다면, 법은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백한수와 윤혜숙은 선택했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약속의 무게는 지금도 이태원 언덕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누군가 묻는 한. 혹시 당신도 그날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잔디 위에 두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